2017 청년정책소통 포럼. 이번 포럼의 주제는 소통인데요. 소통을 잘하려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야겠죠. 청년들이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을 가르쳐온 의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엄용희 교수와 건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다 갈망하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볼 때 우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강히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교육과 보건과 복지가 그 나라 정부가 가장 추구해야 될 지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이 세 가지 부분이 전부 좀 처져 있어요. 한 대로 가 있어요. 관리들도 이 부분에 가라고 그러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경제, 무슨 국방, 무슨 이런 쪽으로만 좋아하지.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 나라가 부강해지는 목적도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걸 갖다가 좀 등한시한다는 그런 인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 건강이 뭐냐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한테 건강이 뭐냐고 병이 안 걸린 게 건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건강이라는 걸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만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웰빙까지가 도달되는 거가 바로 건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만을 따져왔던 그런 관점에서 이 정신적인 또는 사회적인 건강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지금 건강, 질병 또는 선과 악, 정답, 우리가 너무 정답을 맞추는데 익숙해서 그런지 정답이 꼭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많은데 상당수의 경우에 정답이 사실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답이 없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재 문제점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 통계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봤는데 여기서 보면 남녀 불문하고 1등이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 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는 모든 암을 다 합쳐서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를 했고 다른 병들은 다 독립된 질병으로 인정을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게 따로따로 독립된 질환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같은 카테고리의 질병입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볼 수 있냐면 혈관 질환의 셈입니다. 따라서 이걸 다 합치면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암보다도 이 순환기 질환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질환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중요한 척도가 사망 원인이 1등이 뭐냐를 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1등인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압니다. 지도를 보시면 세계 각 나라에서 어느 병으로 가장 많이 죽는가를 컬러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블루 컬러로 되어 있어요. 중국하고 그게 뭐냐면 암이 제일 사망 원인 1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대부분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게 다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하나의 보건학적인 기준이 저희가 볼 때는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 1등인 경우가 바로 제대로 된 선진국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혈관 경강, 심장 질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심장 자체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심장을 지배하는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의 질병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장의
그 분포하고 있는 혈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장 근육을 다 빼고 혈관만 표시하고 있는데 모양이 뭐같이 생겼나요? 왕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관상이다. 임금님 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영어로는 그걸 이제 코로나리라고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그 여러분들 저 모차르트의 그 피아노 협주곡 중에 코로네이션이라는 협주곡이 있습니다. 대관식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혈관 질환인데 심장에 또는 뇌에만 주로 생길까? 다른 간과 위나 콩팥이나 이런 데 혈관 질환이 다 같이 생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 혈관은 거의 다 뭐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조물주의 어떤 섭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장기의 동맥은 여기가 막혔으면 우회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로 공사할 때 탁 막고 하면 그 길로를 못 가니까 다른 길로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뇌하고 심장은 우회로가 없어요. 여기가 막히면 이 부분을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조물주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뇌혈관은 뇌하고 이제 몸하고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관상동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요. 그건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신의 섭리를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의 혈관이 우회로가 없다. 소위 말해서 그 바이패스가 돼 있지 않다는 거가 뭔가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된 한 5, 6년 전 그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심장학회에서 어떤 사실을 발표했냐면 심혈관 위험인자를 관리를 잘 했더니 치매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종 여러 나라 사람들이 치매는 뇌 질병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뇌 질환이기보다는 혈관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면 치매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 신경을 하는 사람들은 뇌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얘기를 하냐면 뇌의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장 기능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통일성이 가장 중요해요. 심장은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심장의 그 심방세포 심실세포가 아주 통일되게 움직이는 그런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 삐끗삐끗하고 지방방송을 하고 이러면은 심장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통일성이 가장 중요한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초적인 상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나라는 인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제까지 그냥 객관화된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나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이런 부분을 나눠서 보면 신체적 건강하면 본인이나 가정 또는 뭐 의사, 심리치료사, 정신적인 것까지 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쳐줄 수도 있고 컨설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죠. 근데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사회적 건강입니다. 사회적 건강인데 사회적 건강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한테 다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한테도 물론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치인들한테 모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 건강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부나 정치인을 탓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전에 자기 자신도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이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이 자살률을 지금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연 금메달입니다. 이렇게 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고 사회가 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사회의 계층화가 뚜렷해지면서 생기는 이런 사회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가 뭐 어제 오늘 한 거냐 꽤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뭐냐면 이거는 우울증이 주 원인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주된 그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를 좀 더 자주 보게 해주는 게 우리 정치인이나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건 턱도 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신과 의사 볼 사람이 자살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건강을 따져야 되고 사회의 건강을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까 소통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소통을 못하고 외롭게 우울하게 이렇게 살면서 자살하는 길로까지 가게 되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보고 그걸 치료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보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이거 큰일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건강한 삶을 해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데 보면 너무 개인의 자기 몸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타인, 사회, 구성원, 또 지구 전체, 저는 박테리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박테리아가 우리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박테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까지 이루고 이게 고등생물, 고등동물로 진화하게 된 것은 대부분 박테리아가 공헌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지. 우리 세균은 우리의 적이다. 공공의 적이다 해서 세균을 박멸하자고 해서 막 떠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세균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일부 극히 소수의 세균이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하고의 전쟁도 그렇게 간단하게 시합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 몸 공부라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책을 쓰게 됐고 그걸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 그 건강한 삶도 그게 이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신문지에서도 이제 이런 걸 달아서 몸의 원리를 아는 게 무병장수의 이제 첫 단추다라는 식의 그 타이틀도 뽑아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것을 첫걸음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몸 공부라는 타이틀로 붙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누구고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이제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문제는 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그거는 인문 사회과학적인 문제지 의학자의 그 강의 내용에서 따질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구분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거지 그게 인문 사회가 있고 자연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09년에 세계 생리학회에서 그 노블 교수가 이제 기조 연설을 하는데 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좌장을 맡으면서 그 노블 교수의 강의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데서 이 그림을 가지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 원효대사의 열반종묘에 나오는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거에서 지금 현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학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학문만이 제대로 된 학문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원효대사 시절에 그 여러 불교의 종파들이 주장했던 것과 아주 유사하다. 전체를 보는 그 능력, 그 통합과 그 소위 화쟁 정신의 하모니와 인테그레이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때 이제 그 세계 생리학회에서 한 3,0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똑같이 통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모니와 인테그레이션을 유지해야지만 사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아까 한국이 프랑스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프랑스의 사람들의 기질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한국은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은 한번 실패하면 도전을 실패하면 이제 재기할 수 있지 못하는 반면에 프랑스는 그래도 한국에 비해서 복지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한 번 더 실패자에 대한 기회가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지중해 연안에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생활 태도가 상당히 낙천적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날씨가 좋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청교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왜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적인, 그래서 뭐 술 마시면 나쁘고 담배 피우면 나쁘고 그런 엄격한 그런 원칙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핍니다. 그래서 그걸 금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걸 적당하게 절제하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차이점을 논하라고 하면 아마 뭐 몇 시간 걸쳐서도 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프랑스나 이제 구라파는 사회 보장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직업이 없어도 물론 직업이 없이 사회 보장으로 돈을 받는 거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당장에 직업이 없으면 죽는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보통 제대로 된 그 식사를 하면 저녁 7시부터 시작하면 한 밤 12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 한 두세 잔 이제 마시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자살률을 낮추는 가장 그 첩경은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자기의 고민을 서로 간에 이렇게 토로하고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지금 그게 대부분이 단절이 돼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도 큰 공헌을 합니다.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이런 블록에서 떨어져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공동의 생활이 아니고. 그 한국의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기준으로 2위고 갈등 관리 지수가 27위로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갈등 비용이 높은 나라잖아요.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인 반면에 프랑스는 좀 관용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릅니다. 네, 다르고 프랑스는 또 특별해서 이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의 그 성과 관계된 어떤 스캔들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제 엄격하고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갈등이 심하고, 그러면서 엄격한 만큼 그런 사회적인 모든 게 잘 행해지냐면 또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갈등 구조가 많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저거 했지만 우리는 너무 정답과 아닌 것을 구분하려고 해요. 그게 정답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 갈등 지수 이제 석구절 기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 지수의 한 몫을 한 게 결국 세대 간의 갈등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이제 물론이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200~300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혁명이나 정치 개혁 등을 통해서 이제 천천히 민주주의라는 체계를 만들어 온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별로 겪었던 그 굵직한 민주사가 다를 정도로 이제 세대 간에 이제 이해가 없는 거죠. 서로 뭐냐면 이 세대는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저 세대는 또 정말 정반대의 사건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소통이 되려고 해도 이제 서로 이제 컨텍스트가 안 맞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그 사회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을지 좀 질문하고 이게 싶습니다. 사회학 시험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특히 그냥 경제적인 그 격차가 많이 심해지면서 갈등 구조가 이제 심하게 됐는데, 모든 거가 그
원천적으로 저는 모든 것의 원천을 어디다가 항상 찾냐면 교육에서부터 찾습니다. 교육에서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때 자기가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뭘 잘하고 앞으로 뭘 할 건가에 대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 주고 정답 맞추고 그 시험 봐서 좋은 학교 가는 걸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상황하에서는 대화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도 우선 너 공부해, 너 과외해, 이런 식의 일방적인 구조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세대 갈등이 극대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나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 하나는 세대 갈등입니다. 어디나 다 그게 큰 문제인데, 그 세대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가정에서부터 이게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몇 살만 되면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딱 닫고 공부하고 그러면 자기 그 부모하고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거의 없고, 그 또 본인이 어린이가 또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바를 부모한테 얘기해서 그게 받아들이고 하는 게 거의 없이 일방통로식의 저것만 해왔기 때문에, 너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교육만 받아왔다 보니까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갈등 구조가 더 심해졌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할 때,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해결이 쉽지는 않은데 교육에서부터 우선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소통이랑은 좀 다른 네. 질문인데요. 그 아까 초반부에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신장 질환이 사망률 1위고, 그리고 저희 나라를 포함한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은 혈관 질환이 1위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의학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 질환을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그런 차가 왜 나왔을까?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흔히들 의학에서는 뭘로 얘기를 하냐면 식생활 패턴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식생활 패턴이 심장병에 잘 걸리는 패턴으로 가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심장병에 안 좋은 음식들이에요. 옛날식의 김치깍두기 밥 먹는 게 이제 심장병에는 가장 좋은 식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의학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심장병이 많은 것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만큼 공헌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 생각은 스트레스, 사회적 갈등이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거, 우리가 병원 외래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끓이는 데가 소화기 내과였어요. 지금은 그게 좀 이제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서양은 소화기 질환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그냥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적인 특징 때문에,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데서도 이제 그런 게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게 이제 소화기관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게 우리나라도 시기도 서양식으로 바뀌었고, 스트레스도 심장 쪽으로 이렇게 투사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뭐 가정입니다. 그건 뭐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그런 두 가지 팩터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든지 간에 운동을 충분히 못한다는 거. 이게 사무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서서 또는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나와서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이제 암이 이제 암하고 이제 심장하고 선진국이냐 아니냐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가능한 질환이잖아요. 초기에 발견할 경우에 좀 치료율이 좀 높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느냐, 검진 같은 거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확 달라지는 병인데, 심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식습관도 있지만 한 번 발병이 걸리면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거의 무조건 사망하는 질환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심장 질환이 1위인 이유가,
이거는 컨트롤할 수 없는 병이다. 그 발병 이후에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차이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게 발병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느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잘 체크를 하면 자기 병이, 자기 동맥 혈관이 어떻게 지금 그 병변이 진행이 되는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열심히 한다. 운동을 한다는 게 보디빌딩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걷는다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는 거, 그다음에 식이 조절을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 그걸 다시 원상대로 바뀌시키는 거는 못해도 진행을 상당하게 지체시킬 수는 있어요. 느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화해서 딱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자기 절제를 하고 그리고 공동사회의 일원이고 남을 배려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육에서 그 학교 교실에서의 그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숙사 생활, 같이 더불어서 생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더불어서 단체 스포츠, 개인 스포츠 말고 단체 스포츠를 열심히 해서 체육 시간에 쓸데없는 거지만 단체 스포츠를 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적이 돼 있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가 교육의 참된 목표가 아닌가. 그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이제 택하는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가 일치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만 그게 따로따로 떨어졌을 때는 좋아하는 것은 계속 나중에도 계속 좋아할 수 있지만 직업으로서 택할 때는 잘하는 걸 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기를 발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쭉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이 똑같지 않고 다른 그 타입이 있다라는 것을 쭉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어요. 가장 역사적으로 이제 오래 남은 기록이 있는 거가 히포크라테스, 그러니까 BC 한 300년인가 그 시절에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인간은 체액의 종류에 따라 4가지의 타입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액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그 혈액형을 가지고서 성격을 많이 따지고 뭐 B형 친구는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뇌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기타 뭐 도파민어직이냐 세로토닌이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뇌체질을 갖다가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별자리에 따르는 거 또 구라파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구라파 사람들을 갖다가 쭉 해서 장내 세균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3가지 내지 4가지 그룹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장내 세균이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걸 딱 패턴을 보면은 서너 가지가 돼 있는데 그 패턴과 그 사람의 질병,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굉장히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내 세균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채의 모습을 가지고도 체질을 나누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사상의학에서는 4가지로 또는 8쌍으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자기 자신, 사람의 그 타입을, 이 타입에 따라서 그 자기의 갈 길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많이 그걸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들의 경우를 보면 요즘에 이제 그 의사들도 이제 그 직업 형태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때를 기준으로 하면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는 이게 타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가 잘할 수 있는 타입의 이 사람이 외과에 가면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 반대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 1등으로 뭘 해도 자기에 맞지 않는 곳에 가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저기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런 진로를 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채를 보면 그 사람의 선조가 어디서 왔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리스라는 거는 이 붓고슬 아이리스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리스의 그 무지개를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인데 이렇게 아이리스의 그 색깔과 이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 태양을 많이 쐬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이리스 색깔이 컬러풀해요. 그리고 태양을 많이 뜨는 쪽으로 오면 이제 브라운,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브라운 이런 식으로 얇아지고 멜라닌 색소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선조가 어디서 왔을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것은 인위적인 얘기죠. 실제로 그럼 사람이 딱딱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이 특징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합의사를 뭐 당내를 이렇게 딱 이렇게 태양 이렇게 뭐 딱 구분해서 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당신은 소음 형질 70%, 소양 형질 30%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딱 한 가지로 모르면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고 있어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뭘 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막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문사회 쪽이겠죠. 전공이. 제가 생물학입니다. 응? 전공이 생물학입니다. 생물학? 그러면 좀 용불용설. 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설명을 해요. 용불용설이라는 건 쓰는 것은 발달하고 쓰지 않는 것은 퇴화해서 없어진다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라마르크라는 학자가 이걸 주장했는데 그 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설에 완전히 이게 죽어가지고 우리 때 생물학 책에는 이런 설을 소개하면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새로운 진리로서 새로운 증거들이 이제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이 유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DNA를 통해서만 유전된다는 거가 이제 그게 완전히 깨졌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믿고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후천적인 형질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를 부모한테서 받아서 태어났더라도 그 유전자의 형질이 발현이 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당신이 바로 제네틱 엔지니어다. 그 여러분들 몸의 DNA의 발현을 100%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면 상당 부분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생활 패턴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거기서 얘기를 하지만 이 지구의 원래 주인이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박테리아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별로 그렇게 저거 한 거 아니에요. 그 세계도 그런 얘기했지만 박테리아가 왔을 때 인간은 아주 잘 차려진 뷔페 식당에서 아주 복잡한 요리를 거쳐서 차려진 요리 하나에 불과하다. 박테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박테리아가 이렇게 보면 괜찮아 이런 저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나 이 고등동물의 발달은 전부 엽록소나 미토콘드리아의 등장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엽록소나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그게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가 그걸 만들어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박테리아가 왔을 때는 인간은 근사한 뷔페 식당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거 한 거가 박테리아가 무서운 박테리아, 뭐 페스트라든가 이런 박테리아가 뭐 100만 명, 200만 명을 죽입니다. 유행할 때. 근데 그 병이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면 인류가 거의 멸망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 병이 사라져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다 죽이면 자기네들 음식이 없어지는 거니까 적당히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박테리아를 그냥 우리가 그 죽여야 될 상대로만 볼 게 아니라 박테리아라는 거가 이 생명 현상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뭐 그 마이클 샌델 얘기를 하려고 이걸 들은 게 아니라 특히 대학 같은 데서는 여러 전공, 종교, 민족, 연령, 뭐 지역, 계층을 떠나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어떤 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불행히도 그런 장이 없어요. 대학이 돼서도 일방적으로 대학에서 그냥 강의하고 듣고 그냥 하고 시험 보고 그게 너무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돼야지만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해소될 소위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이거 열은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교수님, 그 한국 사회가 그 6.25 전쟁 근대 시대를 보면은 6.25 전쟁과 이제 그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공론장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공론장 부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토론, 논쟁 한 저거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그런 장이 마련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육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대학 들어와서 가령 그런 장이 마련됐다고 그걸 못합니다. 물론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한국 사회가 어쨌거나 학벌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하는 교육의 변화가 좀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게 한국 사회를 지금 이렇게 주름잡고 있는 학벌 위주의 사회가 좀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그 교육 시스템이 저는 그냥 미봉적으로 이렇게 뭘 계산하고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 그럴 때는 대승적인 대전제를 깔고 모든 사람들이 양보를 조금씩 해서 그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교육의 근본 철학이 뭘 미개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깨우치게 한다는 그런 거가 아니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가 뭘 잘할 수 있고 이걸 찾아가는 작업의 당으로서 교육을 해야지 무엇을 계도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도 저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스스로 깨달아서 갈 수 있는가를 길러주는 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기는 대단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교육의 개선은 아까 우리나라에서 맨날 지금 얘기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거라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많이 버는 이유가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못해요. 근데 문과 이과도 너무 나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그 타임스의 그 하이 에듀케이션에서 세계 대학의 랭킹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1,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제일 높다는 게 이제 서울대학이 74등이고 저기 뭐 카이스트가 이제 근데 제가 가장 그 눈에 띄게 하는 거는 아시아 나라의 저겁니다. 아시아 나라에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뭐냐면 일본의 퇴조와 중국의 등장입니다. 이제까지 일본의 가장 중요한 그 대학이었던 동경대학, 뭐 교토대학이 전부 이렇게 뒤로 밀려나고 지금 뭐 싱가포르의 대학, 그다음 그 북경대학, 칭화대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톱으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홍콩에 있는 대학들까지 다 그 동경대학보다 더 위로 올라갈 정도로 중국의 약진이 아주 대단하고 일본의 퇴조가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난다. 한국은 늘 뭐 그래왔듯이 그냥 그저 그런 정도고.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셈이긴 한데 너무 또 우리나라에서 그 등수에 매달려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모든 상황이 그 등수에 그렇게 쉽게 올라갈 상황이 아닌데 등수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의 가장 그 초점은 아까 원효대에서 그런 것처럼 거시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찾아서 좀 건강도 생각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아까 그 노블레스 오블리지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이제 잠깐 드리면 이 옥스포드의 그 자동차 공장을 한 사람이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5살 때 시골에서 옥스포드에 와서 뭘 했냐면 자전거 수리공을 했어요. 옥스포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수리는 수입이 뭐 줄을 염려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제 저기가 많이 생기는 거. 그리고 자전거 도둑도 성업 중이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15살 때 그 옥스포드에 와서 자전거 수리공을 하면서 기술이 아주 좋았던 거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위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건물에 이제 그 게라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자동차 수리를 했어요. 자전거도 수리를 하고 자동차도 수리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 회사가 지금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국유화됐다가 또 이렇게 경영 상태가 나빠가지고 BMW에 넘어가서 그 여기서 나오는 자동차가 미니 쿠퍼가 지금도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게라지를 열었던 건물을 왼쪽 밑에 보시면 똑같은 그 약간 모디파이를 해서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 건물을 사서 학생 기숙사로 쓰고 있고 그 건물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회사 돈으로 기부를 한 게 아니고 그 자기 개인 호주머니 돈에서 12조 원을 대학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어디다 기부를 했냐면 의과대학에다 기부를 했어요. 왜냐면 이 15살 먹은 그 소년의 꿈이 뭐였냐면 외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그랬지 모르는데 하여튼 외과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고치고 이러는 걸 기계적으로 고치고 이러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는 그냥 저기 자기 손을 떼고 자기 가족한테 일체 그거 없고 자기 개인 돈에서 12조 원을 내고 우리나라 같으면 저 돈에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집어넣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일체 그런 거 없이 대학에다가 완전히 다 진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멋있게 쓰면 부자를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성을 한번 좀 해보면 끈질긴 점, 부지런하고 열심히 거 머리도 좋고 하는데 버리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적군의 그런 상태를 하고 서로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그걸 어디로 잘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용은 잘 만들어요. 근데 내수용은 적당히 만드는 경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사고에 잘 빠지고 그리고 과시욕이 너무 많고 너무 이기심. 저는 이제 이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 이기심이라고 봅니다. 이기심 때문에 모든 걸 다 희생해요. 자기 말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유명 관광지에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외국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어깨를 이렇게 좁은 길을 다 하는데 거기서 딱 부딪히는 나라 사람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은 가면서 그냥 자기들 볼 일만 봐요. 옆에 앞에 누가 와서 어깨를 치는 거 상관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자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머릿속에. 그래서 그게 자기 존중하고 공평한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만 우리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